지하철역은 노숙자들에게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마침 어떤 부자가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기 혹시 동전 하나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그 남자는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거지 새끼가 감히 나한테 말을 걸어?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거지 새끼. 나는 그 말을 되새기며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남자는 조롱 섞인 웃음을 지으며 지나갔고 나는 그대로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거지가 된 것입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던 나는 이제 동전 하나를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째 나는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부끄러움을 이겼습니다. 음식점 앞 쓰레기통을 뒤지다 보니 아직 덜 먹은 빵 조각이 보였습니다. 나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내 손을 세게 쳤습니다. 이런 데서 쓰레기 뒤지지 마. 더럽게. 식당 주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65세 된 김희수라고 합니다. 한창 청춘이라고 해야 할 시절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던 아내도 따뜻했던 가정도 그리고 행복이라는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남겨진 어린 아들 내 한 몸. 바쳐 키워야 할 내 전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이 아닌 기계가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쓰러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들의 작은 입에 밥을 넣어주기 위해 따뜻한 집을 지켜주기 위해 나는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고물상을 시작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걷다가 폐지를 줍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비참해 보였지만 그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을 때는 비참한 것이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거리에 폐지를 주었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덥다고 피곤하다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등이 굽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들만 잘 키울 수 있다면 내 몸이 부서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고물을 정리하고 낮에는 폐지를 모아다 팔고 밤이면 아들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손이 기름때로 더러워진 날엔 비누로 몇 번이고 문질러 닦고 또 닦았습니다. 아들이 먹는 밥은 깨끗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예쁘게 컸습니다. 얼굴이 뽀얗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을 때마다 내 손에 거친 굳은 살이 그 아이의 부드러운 살결과 너무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런 거친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의사 되어야 한다. 아들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꼭 아버지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 나는 먹고 싶은 것을 참았습니다. 시장을 지나며 붕어빵 냄새가 코를 찔러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눈앞에서 김을 올려도 한 번도 사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들의 학비를 위해 책값을 위해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을 새도 없이 폐지 더미를 정리했습니다. 장마철에는 비에 젖은 폐지를 줍다가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쇠로 된 물건들을 줍다 보면 살갗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장갑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아픈 것은 아들이 추운 방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입을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두꺼운 점퍼를 사주었습니다. 나는 얇은 옷을 입고 바람을 맞으며 일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나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폐지만 주어서는 부족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건물 청소를 하고 가끔은 하수구를 치웠습니다. 손톱 밑에 늘 검은 때가 끼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올 때 작업복 좀 안 입고 오면 안 돼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깊이 팬 주름, 거칠어진 피부, 손톱 밑에 때까지. 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아들만 잘 되면 괜찮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나는 저녁이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작은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국 한 그릇, 달걀말이, 그리고 고등어 한 토막.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고맙다, 열심히 공부해라 하며 격려를 했습니다. 아들은 의대에 당당히 합격하여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이제 아들이 의대에서 6년만 공부하면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듯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아들은 내가 꿈꾸던 대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내 손으로 이뤄낸 기적이 나타났다고 생각됐습니다. 아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병원을 활보했습니다. 나는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내 고생이 보답받는구나. 그런데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 아들은 나를 찾는 일이 점점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바빠도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몇 번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작은 화면 속에는 여전히 내가 먼저 전화를 건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남이 먼저 알려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물상 근처에서 나를 알아보던 옛 동네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아들 장가 간다며? 며느리가 엄청난 부잣집 딸이라던데.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가 간다고요? 아니, 아버진 아직도 모르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 한다던데.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아, 내가 장가를 간다고.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그게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바빠서 내게 한마디도 없이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아버지,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아버지가 오실 것 같지도 않아서.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지금은 정신이 없어요. 또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들은 나를 점점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초라한 양복을 걸치고 조용히 예식장에 갔습니다. 남들이 들떠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차가운 오만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잣집 외동딸, 어려움 한번 겪어보지 않은 듯한 손길과 고운 손톱. 그 손가락엔 반짝이는 보석이 촘촘하게 박힌 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는 아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행복하겠구나. 그 순간 며느리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시아버지세요. 그녀는 나를 한번 흘어보더니 인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바쁘신데도 와주셨네요. 바쁘신데도. 나는 순간 며느리의 그 말이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하네. 그 순간 며느리는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시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부터 여기는 제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서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가족, 나는 어쩐지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늘한 기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는 곳도 일하는 병원도 나와 더 멀어졌습니다. 한 번은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냐? 아버지, 저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나는 아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병원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멀리서 아들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며느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그런데 아들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내게 다가오지도 않고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얼굴을 찌푸리며 아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버지가. 혹시 우리에게 생활비 달라고 오신 거 아니야? 그녀는 나를 보며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시아버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병원 유지하는 게 쉽지 않네요. 나는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돈이라도 달라고 온 줄 아느냐? 그럼 뭐 때문에 오셨어요? 며느리는 얼굴에 짜증을 가득 담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내가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보고 싶지도 않냐?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우리 가정이 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를 후벼 팠습니다. 저러니까 우리가 불편하지. 그냥 조용히 살면 좋을 텐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아이들이 나를 내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나는 여전히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퇴할 나이였지만 나는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끼고 허리가 점점 더 굽어갔지만 그래도 나는 고물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증거이자 생활의 터전이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폐지를 모으고 부서진 쇳조각을 정리하는 일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내게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먼저 찾아온 적이 없었고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래도 아들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가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고물상 창고 위쪽에 쌓인 철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였더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정리하면 끝이다. 나는 삐걱거리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손을 뻗어 철근을 내리려는 순간 사다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허공으로 던져졌고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쾅! 온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물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으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등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고 다리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으크, 나는 온몸이 마비된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나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희미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올까? 병원으로 실려간 후 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다리에는 골절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몇 달간은 거동이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입원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올까? 며느리는 어떨까? 그들이 병원에 찾아올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나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왜요? 아들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 올 수 있겠니? 아들은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래요? 많이 다치셨어요? 갈비뼈가 부러졌고 다리도 다쳤다. 수술까지 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아버지, 제가 요즘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당장은 못 갈 것 같아요.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아, 내가 의사잖니?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바쁘다고 안 오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는 제가 다 부담할 테니까요. 치료 잘 받으세요. 병원비? 내가 원한 건 병원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간호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복도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 네, 우리 시아버지가 여기 입원해 있다길래요. 근데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왔구나. 나는 반가운 마음에 그녀가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곧 들려오는 목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돈이 펑펑 나가는 입장이라 너무 오래 입원하면 부담이 돼서요. 그녀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많이 다치셨다면서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괜찮다. 와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며느리는 내 말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아버님 너무 오래 입원하시면 돈이 꽤 나가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희도 요즘 힘들어요. 병원 운영도 어렵고 물가도 오르고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병원비 부담이 커요.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온몸에 통증이 밀려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굳이 이렇게 오래 입원하실 필요가 있나요? 요양병원 같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며느리는 만족스럽다는 듯 짧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할게요. 아버님. 그녀는 짧게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희생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에게 돈만 나가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며느리의 친정은 해운업으로 크게 성공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당시 저는 아들이 처갓집의 후원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해 연이어 터진 해양 사고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태풍으로 인해 배 한 척이 전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보험 처리로 손실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두 번째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선박의 부실 관리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었고 국제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환경단체들이 소송을 걸었고 정부에서까지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돈 내의 선박회사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명품을 걸치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세상을 우습게 보던 며느리도 이제는 초조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운업이 무너지면서 장인이 아들에게 사준 병원까지 위험에 처했습니다. 병원은 장인의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고 해운회사의 연쇄 부도로 인해 그마저도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쉬운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제 집과 제 고물상 땅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제 집 주변을 기웃거리는 낯선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땅을 둘러보거나 대놓고 제 집 구조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보시오. 뭐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들은 대답 없이 조용히 사라지기만 했습니다.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낯선 남자들이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들고 저를 찾았습니다. 이 집 주인 되십니까? 그렇소만. 남자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매 계약서.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집과 땅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란에 며느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류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오. 남자는 당황한 듯 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저희는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이미 잔금까지 치렀고 다음 주까지 이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시아버님 이제 아셨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이걸 내 맘대로 했단 말이냐? 그러나 그녀는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병원이 날아가게 생겼다고요. 지금 저희가 살려야 하는 건 병원이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팔았단 말이냐? 아니 시아버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시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 사는 게 말이 돼요? 저희는 병원을 지켜야 하는데 솔직히 시아버지 집값이면 병원 유지비 몇 달은 벌 수 있거든요. 저는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아왔다. 그런데도 내 집을 이렇게 함부로 처분했단 말이냐? 함부로라니요? 며느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해 못하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솔직히 시아버지가 없어야 우리가 편하거든요. 그 말이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없어야 편하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정말.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계시면 노후 생활비나 병원비며 신경 써야 할 게 많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떠나주시면 돼요. 저는 멍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기대를 품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 수차례 신호음이 간 뒤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내 아내가 내 집을 팔아버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느냐? 아버지,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병원을 살려야 해요. 병원이 날아가면 저희도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좀 희생해주세요. 저는 핸드폰이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느냐?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는 제가 대드릴게요. 그냥 좀 편한 곳으로 옮기시면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살아있든 죽든 이들에게는 병원 하나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단출한 가방 하나를 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집이었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지켜온 제 마지막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의 문은 영원히 제게 닫혀버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깊은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고물상도 힘겹게 지켜온 작은 보금자리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존재까지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나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아들은 병원 하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없어야 우리가 편하다. 라는 말을 남기고 나를 내쫓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노숙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나는 한 공원의 벤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벤치였지만 막상 그곳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으려니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도시의 밤 공기는 매서웠고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뒤졌지만 그 안에는 겨우 옷가지 몇 개와 작은 물통뿐이었습니다. 고작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얻은 전부였습니다. 옆 벤치에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듯 신문지를 깔고 누웠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고도 말 한마디 섞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들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살기 바빠요. 제발 좀 이해하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하늘 아래 나는 너무도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날. 나는 공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찰이 순찰을 돌면서 노숙자들을 해산시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나는 그들이 내미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노숙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도 그들처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도착한 곳은 지하철역 출입구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은 노숙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피난처였습니다. 나는 벽 한쪽에 기대어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나를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일부는 얼굴을 찌푸렸고 일부는 나를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부자가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기 혹시 동전 하나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그 남자는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거지 새끼가 감히 나한테 말을 걸어?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거지 새끼. 나는 그 말을 되새기며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남자는 조롱 섞인 웃음을 지으며 지나갔고 나는 그대로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거지가 된 것입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던 나는 이제 동전 하나를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째. 나는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부끄러움을 이겼습니다. 음식점 앞 쓰레기통을 뒤지다 보니 아직 덜 먹은 빵 조각이 보였습니다. 나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내 손을 세게 쳤습니다. 이런 데서 쓰레기 뒤지지 마. 더럽게. 식당 주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몰라. 당장 나가. 나는 등을 돌려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불쌍하다. 저 노인네? 나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한때 아들이 내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살기 바빠요. 제발 좀 이해하세요. 나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쇠약해졌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울분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언젠가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기적처럼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나는 지하철역 입구 근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정장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몸을 가누기가 힘겨워 보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 노인이 퍽 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며 수군대기만 했습니다. 나는 지체 없이 몸을 일으켜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네. 나는 그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한눈에도 부유하게 살아온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으켜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피식 웃었습니다. 노숙자가 나를 도와주는군. 세상 참 아이러니하네. 사람이 넘어지면 돕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노인은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그는 내 부축을 받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는 내 옷 중 비교적 깨끗한 네일을 꺼내 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댁은 어디십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갑자기 웃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름이야 있어도 이제 부를 사람도 없습니다. 김희수라고 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나와 함께 가겠나?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네, 나는 이만호라고 하네. 혹시 들어본 적 있나? 나는 그 이름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만호 회장.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활용 사업체 협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고물상을 하며 그의 회사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활용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고 환경산업까지 확장하며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네 혹시 일할 생각 없나?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이요. 그래, 내 회사에서 함께 일해 보겠나? 회장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저를 왜 채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만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턱에 괴었습니다. 자네는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줬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네의 손을 보니 평생 노동을 해온 사람이군. 허투루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지. 나는 순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온갖 중노동을 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손. 이만호 회장은 내 손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뭘 했나?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고물상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만호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물상을 했다고. 네, 젊었을 때부터 폐지 짓고 고철 모으고 재활용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만호 회장은 순간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재밌군. 그렇다면 내 회사에서 고문 역할을 맡아보겠나?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고문이요. 그래. 자네처럼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은 사람은 드물어. 나는 항상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했는데 마침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났군.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냥 자리를 주는 건 아니네. 하지만 자네가 내 밑에서 배우고 경험을 쌓는다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만호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만호 회장은 크게 웃으며 내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협성그룹의 연구실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재활용 사업의 운영 방식과 기업 경영을 배웠습니다. 내가 직접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더해지자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재활용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 나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지금 대한민국 최대 재활용 기업 협성그룹의 고문이자 그룹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유리창이 넓게 펼쳐진 고급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말을 건넸습니다. 고문님, 준비하신 자료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아드님 병원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비서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를 듣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비서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아들의 병원은 이미 폐업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장인의 해운업이 무너지면서 처갓집에서의 지원이 끊긴 이후 아들은 혼자 힘으로 병원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운영 경험이 부족한 아들은 사업 감각이 전혀 없었고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병원은 점점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명품과 사치를 즐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쓸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줄어들었고 결국 며느리는 갖고 있던 부동산과 기금속을 팔아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구나. 언젠가는 아들이 나에게 찾아오겠구나. 며칠 후 나는 내 사무실에서 비서를 통해 한 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며느리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전하세요. 비서는 순간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문님.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얼마나 다급할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쉽게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나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두 사람이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들의 모습은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빛나던 명품 옷 대신 이제는 오래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 앞에 도착하자마자 태연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랜만입니다. 나는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네요. 몇 년 만입니까? 그때가 내가 길바닥에 나앉던 날이었죠? 그 순간 아들은 움찔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조급한 얼굴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시아버님, 저희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내 시아버님께서도 아시잖아요. 병원을 살려야 했고 저희 집 선박회사가 무너졌고 저희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깍지 낀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팔았습니까?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나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은 다급한 얼굴로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나도 몇 년 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죠. 그 순간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희도 너무 힘듭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십니까? 그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울부짖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을 향한 마지막 선심조차 남기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듯 나도 이제 그들을 철저히 밟아줄 것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를 실행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병원을 살리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 무시했던 나처럼 이제는 그가 돈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의사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투자금을 조금만이라도.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미 병원의 신용도가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은행 문이 차갑게 닫혔습니다. 아들은 힘없이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버지가 그때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러나 후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협성그룹과 여러 은행의 협력을 통해 아들이 빌릴 수 있는 모든 대출 창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보석과 명품을 팔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팔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현재 사모님과 원장님께서 사시는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저희가 돈을 마련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집을 매입하려는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누가 우리 집을 사려고 하는 겁니까? 변호사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협성그룹입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핏기가 가시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복수라는 것을. 며느리는 급히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호텔 라운지에 있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아버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나한테 매달리는군요. 며느리는 두 손을 비비며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시아버님을 그렇게 대했던 거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까? 네, 정말이에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그 순간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내게도 기회가 있었습니까?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내가 내 집을 팔기 전에, 아들이 나를 외면하기 전에 나는 몇 번이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줬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쏟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발 시아버님,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그녀를 그대로 두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서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경매가 마무리되면서 법적으로도 더 이상 그들은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서 짐을 싸는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가정도 병원도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대의 고급 차량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버릴 때는 후회하지 않았겠지. 아들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내쫓았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협성그룹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문님, 바깥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비서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류를 덮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비서는 곧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초췌한 모습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잘 차려입고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 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입니까? 아들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들은 더욱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도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버렸지. 아들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물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았다. 하지만 내가 힘들 때는 어디 있었느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등을 돌렸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아버지, 나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다. 아들은 절망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부잣집 딸로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더니 이제는 노숙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거리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편의점에서 빵을 훔치려다 잡혀 있었습니다. 이봐요, 이거 돈 내야 합니다. 제발요. 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요. 나는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아버님, 나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시아버님, 제발 한 번만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저에겐 아무도 없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알겠느냐? 사람이 버려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며느리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이제 알겠어요. 시아버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없어야 우리가 편하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오열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복수의 감정에도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돌려주었고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협성그룹의 고문 자리에서 은퇴하고 조용한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던 내게 이곳은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작은 정원에서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고물상에서 함께 일했던 옛 친구들과 만나 술 한 잔 기울이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잃었지만 대신 새로운 인연을 얻었습니다. 협성그룹에서 만난 몇몇 직원들은 여전히 나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나는 기꺼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끝까지 나에게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나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협성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 초대받아 오랜만에 도시를 찾은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익숙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다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리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치고 창백한 얼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병원 원장이었던 아들은 이제 내 과거와 같은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도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나는 등을 돌려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나는 저녁 노을이 지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시골 풍경이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정원을 가꾸던 협성그룹 후배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고문님, 가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법이지. 여러분, 오랫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저처럼 나락으로 빠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반대로 정상에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제가 한때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배신과 외면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려지는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준 상처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길을 걸으십시오.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인생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빛나는 곳으로 이끌어 주길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